JTBC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 고위 간부들을 취재한 결과 댓글 활동이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시작돼 2012년 대선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무사 컴퓨터에 남아있는 관련 기록들을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는 시기에 대부분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과 관련해 어제 JTBC가 단독 보도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녹취록에 김관진 장관이 시킨 것이라는 발언이 담겨 있어 파장이 있는 가운데 2011년 9월 사이버사령부가 국방부 장관 직속 부대로 승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현 전 심리전단 총괄계획 과장이 뉴스룸에 출연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 문건에 관련 내용 보고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기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또 국군의 날을 맞아 현무 탄도미사일 등 핵심 전략 무기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전장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납탄을 썼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십여 개의 납탄 파편들을 평생 몸에 지니고 사는 피해자들을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와 어린이용 기저귀의 유해 성분을 전수조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일부 성분만 조사하고 역학조사도 없이 내린 성급한 결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수서 고속철도 SRT의 과도한 진동은 열차 바퀴를 선로에 맞춰 정밀하게 깎는 이른바 삭정 작업이 부실했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의 경우는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 2부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출연해 외교 현안을 짚어봅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국가 예산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 공작에 썼다면, 그리고 그 은밀한 활동을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을 동원하고 국정원을 이용해서 했다면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시민들이 외쳤던 이게 나라냐라는 한탄을 그 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도 해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뉴스룸은 어제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녹취록을 단독 입수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군의 정치 댓글 작업이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장관에게 활동 내용도 수시로 보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추가로 공개됐는데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녹취록에는 댓글 작업에 기무사가 동원됐다는 부분도 들어있었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이 녹취록 내용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확인했습니다. 취재 결과 기무사가 이명박 정부 내내 댓글 활동을 했고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는 시기에 관련 기록을 상당 부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선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08년부터 댓글 작업에 기무사를 동원했습니다. 광우병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에 근무했던 고위 간부는 2008년 기무사 사이버 첩보 수집팀을 중심으로 댓글 활동이 시작됐고 2012년 대선 직전까지 운영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이 사라졌고 수개월에 걸쳐 흔적을 지워 2013년 중반부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무사가 이명박 정부 내내 댓글 활동을 했지만 문제가 불거지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 같은 증언은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과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의 녹취록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 전 단장은 본인이 속한 530 심리전단은 심리전에 법적 근거가 있지만 기무사는 불법으로 심리전 조직을 만들었다면서 국방부에서 기무사의 심리전 조직을 사이버사로 통합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는 기무사 댓글 부대의 2012년 총선과 대선 개입과 이후 은폐 시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도 접촉했습니다.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중반부터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기무사를 지휘했지만 시간도 오래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기무사 측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활동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출범한 개혁 TF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렇게 녹취록과 과거 기무사 고위 간부들의 증언을 통해서 기무사의 댓글 활동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무사는 댓글 작업에 예하 부대까지 동원했는데 많을 때는 수백 명이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에서 근무한 고위 간부는 댓글 활동에 예하 부대까지 동원됐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활동을 지휘하는 기무사의 사이버 첩보 수집팀은 규모가 작지만 전국 예하부대 요원들을 동원하면서 수백 명이 동시에 참여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들 예하부대 요원들은 지시가 떨어지면 비는 시간에 PC방으로 가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지인의 명의로 댓글을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버사처럼 댓글을 전담하는 요원이 있던 건 아니지만 지역별 별동대를 수시로 운영했다는 겁니다. 또 정기적으로 활동하기보단 이슈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우호적인 게시글이나 칼럼을 퍼나른 링크를 모으고 댓글을 단 화면을 캡처해 사령부에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무사 개혁 TF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정식 직책도 없이 불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타인의 명의로 댓글을 달았고 심지어 조직을 없앤 뒤엔 흔적을 지웠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저희들이 보도해드리고 있는 기무사의, 즉 MB정부 당시의 기무사의 댓글 작업은 어제 오늘 처음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MB 당시의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정확히는 민간인 해킹 의혹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 기무사는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무사가 해킹을 한 게 맞고 이런 식의 민간인 해킹을 일상적으로 행해왔다는 내용이 담긴 MB정부 청와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기록관에서 확인한 MB정부 청와대 문건, 기무사 민간인 해킹 관련 동향의 내용입니다. 2011년 군 검찰이 기무사를 압수수색하려다 실패한 경위를 담은 겁니다. 당시 기무사는 기밀을 수집한다는 첩보가 있다며 조선대학교 기무 교수의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기무사 압수수색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MB정부 청와대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검찰 수사관의 진입을 막아 결국 압수수색을 무산시켰습니다. 게다가 이 문건엔 기 교수 해킹이 사실이었고 이런 식의 민간인 사찰이 자주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기무사 관계자 증언도 실려 있습니다. 해킹은 기무사가 수사상 필요하면 실시하는데 전문 수사관들은 거의 발각되지 않는다며 기 교수 건이 발각된 건 실수였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MB정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물론 이에 대한 청와대의 묵인 여부까지 철저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렇게 사이버 사령부뿐만이 아니라 기무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도 이처럼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정치부 유선희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무사가 이렇게 정치 댓글을 달았다는 것은 처음 나온 얘기였습니다. 어제 오늘. 근데 현재 기무사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치 댓글이 아니라 댓글 활동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공식 입장은 정책 홍보 차원의 댓글은 있었지만 예를 들어 여론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정치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정책 홍보는 했지만 정책 개입은 안 했다. 뭐 듣기에 따라서는 비슷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기무사가 왜 정책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네. 안 그렇습니까? 네. 예.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 예를 들면 4대강 사업과 같은 거에 우호적인 칼럼 아니면 게시글 같은 것을 일부 퍼나른 정황은 포착이 됐지만 예. 그러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뭐 허위 사실을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당시 야당을 비난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정부의 우호적인 글을 퍼나른 것만으로도 정치 개입이 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아무튼 공식 입장은 그런 모양인데 네. 우리 취재팀이 확인한 것은 정치 댓글을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또 박근혜 정부 당시에 기무사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서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요. 예. 정치 개입으로 볼 만한 댓글이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댓글 작업에 참여하는 형식에 또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사이버 사령부가 달았던 것과 내용에 큰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예. 뭐 사실 기무사가 한 일이 당당하다면 삭제할 일도 없을 텐데 이명박 정부 끝나고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전부 삭제했다면서요. 네, 당시 기무사에 근무한 고위 관계자들
기록을 삭제한 게 확실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 2012년 대선 당시에 이제 댓글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좀 활동을 멈추고 또 흔적을 지웠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기록은 삭제됐다. 근데 전국 각지 PC방에서 당시에 댓글 활동을 했다. 이거는 어떻게 확인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하부대에 직접 근무했던 기무 부대장을 저희가 직접 만나서 확인을 했는데요. 예. 예하부대에 그런 지시가 내려왔고 또 예하부대에 소속돼 있는 기무 부대원들이 이제 비는 시간에 PC방을 이용해서 이제 지인 명의로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 인원이 뭐 수백 명이었다고 아까 얘기가 나왔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댓글을 요원들이 수백 명인데다가 또 특히 이제 본인 명의가 아니라 지인들의 명의를 예, 써서 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좀 협조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당시에 댓글이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하기가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어제 뉴스룸은 MB정부 군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이태하 전 심리단장의 녹취록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녹취에서 이 전 단장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진짜 지시자로 지목을 한 바가 있죠. 그런데 이런 김 전 장관이 부임하자마자 사이버사를 장관 직속으로 승격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 이 보도를 들으시고 잠시 후에는 당시 사이버사령부 530단 부이사관을 지낸 김기현 씨가 증언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실 텐데 오늘 처음 듣는 얘기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하 전 심리단장은 2014년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여론 조작은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몰랐다고 한 김 전 장관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장관과 사이버사의 관계에서 새로운 사실이 또 확인됐습니다. 2011년 2월에 작성된 국방부 내부 문건입니다. 사이버사령부를 장관 직속으로 승격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김 전 장관이 부임한 지 2달 만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실제 같은 해 9월 장관 직속으로 승격됐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된 뒤 특히 사이버사령부 예하부대 중 해킹을 맡는 3.1센터란 부대는 국방정책실에서 직접 관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 바로 김관진 전 장관, 국방정책실 기획관이 연재욱 전 사이버사령관입니다. 이 때문에 이 전 단장은 여론조작 문제와 관련해 자신이 맡았던 530 심리전단보다 3.1센터가 더 심각하다는 주장을 했던 걸로 녹취록에 나옵니다. 하지만 2014년 수사는 530 심리전단에만 국한됐습니다. 231센터는 사이버 심리전환과 완전히 무관한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 부분도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예, 군의 댓글 작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증언을 해주실 분을 이 자리에 한 분 모셨습니다.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단 부이사관을 지낸 김기현 씨입니다. 2013년도 군의 댓글 작업이 폭로됐을 때 내부 고발자로 오해를 받아서 사찰을 받고 상관 모욕죄로 고발을 당하는 등 오랫동안 고통을 받다가 2015년 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김기현 전 부이사관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렵게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뭐 그 당시에 뭐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이후에 당하신 일들이야 뭐 저희들이 대략 보도를 통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으로서는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속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33년 동안 군에서 정보 업무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꽤 긴 세월입니다. 2009년도 8월에 기무사 주도의 사이버 사령부 창설 준비 작업부터 하셨다. 네. 거의 초기부터 관여하셨잖아요. 네네. 오늘 기무사의 댓글 작업 보도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개하고 싶은 증언이 있다고 하셔서 네. 그 얘기부터 그러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 사이버사령부 창설을 기무사 주도해야 해 있을 때 그 사이버사령부 준부 과장으로 예. 제가 기무사에서 22일 동안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모 중령이 우리 오상공단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더라고요. 아, 댓글 작업. 댓글이 아니고 예. 10년 업무를. 아, 심리전 업무. 10년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드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한테 쭉 보니까 화면을 제가 봤습니다. 예. 제가 같은 우리 오상공단과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봤고 느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사이버 사령부에서 530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기무사가 가지고 봤더니 한 20일 동안 근무할 때 봤더니 이미 기무사에서 사이버 사령부에서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있더라. 네네.
그래서 거기서 심리전이란 건 어떤 겁니까? 심리라는 건 제가 이제 그 북한에 간 심리인데 예. 그 당시 그 기무사에서 예. 우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태하 단장이 비공식적으로 예. 그런 특별 해선을 예. 지원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을 향한 심리전이라면 원래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무사에는 예. 방첩 업무를 주로 하고 저희 오상공단은 사이버 심리전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예. 명백히 기무사에서 심리전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가요? 네네. 오늘 저희들이 보도한 내용은 기무사가 국내 여론 조작용 댓글 작업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 댓글 작업을 그 당시에 기무사가 했다라는 것은 직접 확인은 안 하셨습니까, 그럼? 확인은 못했지만은 심리전 업무를 한다는 걸로 봐가지고 예. 그 정황을 참석할 때 제 느낌으로도 댓글 업무를 하고 있구나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 작업과 관련해서 제일 이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뭐 이 일정 부분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 이 모든 것이 보고가 직접 됐느냐 네.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 증언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저희가 이제 단장 그 직무 대응을 할 때 예. 직접 새벽 4시에 나와서 우리 요원들이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예. A, B, C로 A는 그 작전 대응 결과, 예. 예. B는 여론 동향 압축 내용 예. 3, 4장짜리, C는 여론 동향. 예. 그것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스크린하고 6시 10분쯤에 사령관이 저희 상황실로 오십니다. 새벽에요? 새벽에. 예. 그럼 그래서 사령관께서 스크린하면은 제가 이제 배부선을 결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배부선을 만들 때 A, B, C를 보고서를 이제 복사를 하지요. 아, 배부선은 이제 입각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장관실, 의장실, 예. 정책실장실은 A, B를 집어였습니다. 예, 예. A, B는 그 뭐냐면 높은 곳이군요, 그러니까. 예. 예. A, B는 뭐냐면 A는 작전 대응 결과 내용, 예, 예. B는 압축 내용, 압축 내용? 예. 예, 예. 그 C 내용을 압축한 내용입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본부장급은 C 내용을 배포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청와대는 이제 시스템으로 합니다. C가 간다고요? 시스템. 아, 시스템으로 간다. 시스템으로 A, B, C가 다 갑니다. 온라인으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온라인 하는 겁니다. 예. 굉장히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좀 구체적인데, 근데 아까 왜 단장 직무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태하 전 단장이 없을 때? 네. 없을 때는 없었잖아요. 아니요. 몸이 좀 아프고 그 당시 아, 예. 또 개인적인 일을 보고 휴가를 갈 때는 예. 제가 단장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때 보니까 ABC, 근데 ABC로 나눈 거는 원래 심리 전단장이 나누는 역할을 합니까? 아마 그때까지는 그렇게 정량은 안 됐습니다. 예. 정량 안 됐지만 조금 그 사령관이 오셔가지고 예. 그 정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그 당시에 직무 대리를 잠깐씩 하면서 그 문서를 네. ABC로 나눴을 때 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주로 이제 그 A는 대통령 그 비난 내용, 예. 또 나가서 국방이나 국가 정책, 즉 제주 해군기지. 예. 예를 들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예. 건설. 그러면 그 최초의 여론이 나왔을 때 예. 반대가 90, 찬성이 10. 예. 그러면 우리 밤새 작전위원들이 작전을 해가지고 예. 반대를 다운시키는 거죠. 아. 이 반대 90에서 20, 예. 찬성 10에서 80. 아니 그걸 조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조작이 아니고 이제 우리 요원들이 예. 그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이제 댓글의 양을 이제 적죠. 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개입을 해서 여론을 호도해서 바꿨다는 얘기니까. 예. 그래서 댓글의 양을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제주 해군기지 예. 반대가 90이었는데 그걸 낮추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찬성 댓글을 만들어야 된다면 네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걸 댓글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요원들이 주로 이제 댓글은 그 네티즌들이 예. 저녁에 많이 합니다. 예? 저녁에. 아, 저녁에. 예. 네, 저녁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일과 여유 시간에 집에 가서 자가 대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시스템으로
자가 대응해서 아, 그걸 자가 대응이라고 하시는군요. 네. 예. 대응해서 시스템으로 올리면은 예. 그 시스템이 바로 우리 상황실로 또 들어옵니다. 예. 그걸 이제 취합해서 아침에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아. 그게 지금 다 삭제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보도해드릴 때 박근혜 정부로 넘어갈 때 다 삭제해버렸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 조사원을 조사 받을 때 다 예.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를 들어 주신 게, 예를 들면 뭡니까, 해군 기지 건설 문제. 또 다른 거, 예를 들면 지금 4대강 말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정말 대통령도 비난 억제. 예. 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비난 댓글이 많으면 예, 팩트로 되면 대통령 비난, 학장 저지 및 예. 학장 외방. 예.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님께서 독도를 가셨다. 예. 그러면 이제 뭐 네티즌들이 왜 독도를 갔냐? 예. 갈 필요 없는데. 그러면 대통령 비난 90%, 대통령 찬성 10%. 10%. 예. 그러면 이제 밤새 또 우리 요원들이 작전하면은 하, 대통령 찬성 예. 70%, 반대 30%. 예. 이게 긍정, 부정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거 좀 기가 막힌 얘기들이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내가 말씀하면 안 되겠지만은 예. 온라인상에 독약을 뿌린 거 마찬가지죠. 예. 독약. 예.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네. 실제로 선거 당시에도 그렇게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선거 당시에도 저한테는 이제 지원 업무 하다 보니까 예. 선거 당시에도 이제 그런 업무를 정책 측면 지원하는 업무를 가지고 예. 그렇게 많이 했죠. 예를 들면 선거 당시에 상대 후보에 대한 네. 비난을 더 많이 키운다라든가 뭐 이런 혹시 그 내용들이 있나요? 이거 저는 좀 그 예. 수사하고 나서 그 내용을 봤지만은 예. 아마 그 정도의 정치에 직접 관여한 요원들은 예. 아마 선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직접 하신 건 아니니까 예. 기억하실 수 없다면 확정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만은 당시 상황으로 봐선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즉 예를 들어서 예. 수사가 끝나고 봤지만 지역 감정이나 조장한 걸 제가 팩트를 봤습니다. 예. 지금 말하면 전라도 비하하는 반응이 홍어 뭐 예. 예.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렇군요. 아까 얘기하다 잠깐 제가 그 예를 들어달라고 말씀드리느라고 약간 얘기가 돌아갔는데 네. 김광진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신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그 평일날은 예. 우리 상황 근무 중에서 요원들이 가지고 가는데 예. 이제 휴일날이나 토요일 예. 예. 그때는 이제 장관님이 나오신가 안 나오신가 확인해서 예. 제가 가서 직접 그 수행 비서 주는 적이 있죠. 한두 번. 아, 예. 장관을 직접 보진 않았고. 그건 이제 본지는 아무튼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김기현 씨와 예. 그 당시 김관진 장관이 직접 대면한 적은 없지만 없고 수행 비서를 줬습니다. 예, 대부분 그걸 대면해서 받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전달해서 받는데 네. 그건 따라서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 문제로 남습니다. 네네. 예, 청와대에 올린 건 온라인상으로 시스템상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네네. 그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국방부에서 오래 근무한 동안에 예. 정상적인 모든 업무는 국방부에 관련 업무는 국방비서관실로 합니다. 예, 청와대. 네. 예. 거기서 누가 받느냐 하는 것은 역시 그건 또 조사를 해봐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그건 제가 안 받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530 심리전단의 댓글 작업을 두고 인터넷에 독약을 뿌린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하시면서 어떤 개인적으로 심적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우리 요원들한테 매일 교육을 하죠. 예, 여러분, 우리는 북한과 싸워 이기는 부대가 돼야지 예, 이렇게 여론상에서 오해받지 않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더 나가서 국정으로 25만 원 돈 준 거 예, 나는 반납했으면 좋겠다. 우리 업무와 맞지가 않다. 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김기현 전 부의사와 함께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사실은 뭐 뉴스가 굉장히 넘치고 있어서 이 정도로만 정리하되 저희 담당 기자와 함께 좀 더 말씀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향후에 계속 다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서 그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가 단순한 댓글 작업을 넘어서 직접 인터넷 언론사를 만들어서 여론을 조작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공작 활동에 사용한 돈은 모두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였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보수 성향의 인터넷 언론사 포인트뉴스는 2011년 사이버 사령부 특수활동비로 만들어져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포인트뉴스에 사이버 우호 세력 결집이란 명분으로 투입된 예산은 3년 동안 4억 5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은 해마다 1,800억 원가량의 정보 예산을 국방부에 지원했고 그중 3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가 사이버 사령부로 배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포인트뉴스는 2012년 대선을 앞둔 시기부터 2014년 중반까지 정권을 옹호하는 보수적 색채의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포인트뉴스에 기사가 올라오면 사이버사 요원들이 우호적인 댓글과 함께 SNS 계정 등으로 기사를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포인트뉴스 운영진은 보안을 위해 서울 소재 오피스텔 3곳을 옮겨다니며 활동했는데 모두 이른바 사이버사의 기지로 불리는 곳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철희 의원은 선거를 앞둔 시기 사이버 사령부가 본 임무와 무관한 여론 조작에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정황이라며 운영에 관여한 책임자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명박 정부 당시의 사이버 사령부의 여론 조작 관련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정원의 여론 조작 관련 내용입니다.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른바 종북 매체에 대응한다면서 보수 인터넷 매체의 경영 실태까지 담았는데 보고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보수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국정 지지 여론 조성을 위해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를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2012년 3월 30일엔 건전 인터넷 매체가 경영난으로 종북 매체 대응에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청와대에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개혁위 관계자는 해당 청와대 보고 문건에는 보고 대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보수석이 적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고위급 핵심 참모들을 대상으로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하금열 씨, 홍보수석은 최금락 씨였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문건에는 뉴스파인더란 이름도 적혀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스파인더는 2011년 2월 변희재 씨가 대주주인 미디어워치와 독립신문, 자유북한 방송 등 6개 매체가 모여 만든 인터넷 매체입니다. 앞서 개혁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지휘부가 기업이나 정부 부처 담당 직원들에게 미디어워치의 구독 확대와 광고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당시 작성된 청와대 기록물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록물의 존재는 의미가 있습니다. MB 정부에서도 예술단체를 성향별로 분류했고 이를 대통령이 보고받았다는 주장은 있어왔지만 관련 기록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관련 가능성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의 메모 내용입니다. VIP, 즉 대통령에게 좌파 문화예술단체에 대해 보고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엔 대통령을 위해 체육계 단체장을 퇴임시키는 문제가 대통령 주재 회의 안건이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해임 지시를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에서 이 같은 메모를 확인한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검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블랙리스트 국정원 관련된 많은 사실들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되거나 또는 지시됐다는 그런 명백한 증거라고. 민주당은 KBS 관련 MB정부 청와대 문건들도 공개했습니다. 홍보수석실에서 작성한 걸로 추정되는 문건들은 KBS가 반정부 보도를 하고 있다며 핵심 간부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류하고 사장 교체 등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MB정부가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 등 야권 지자체장들을 압박하려고 한 정황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JTBC 유정아입니다. 예, 이렇게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선거 개입, 댓글 여론 조작 등 터져나오는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퇴행적 시도이며 국익을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첫머리에 요즘 나라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나라의 안위가 위태롭다며 위기 상황을 부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살기 힘든 시기에 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일어난 사태를 보고 있다.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치고 성공도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안보 위기를 부각시키면서 보수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편 겁니다.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며 추가 입장 표명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적폐청산은 국민의 뜻이라면서 퇴행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뜻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의당은 검찰에 출두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김장겸 MBC 사장이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동부는 김 사장을 포함해서 MBC 전 현직 고위 임원 6명을 기소해달라고 오늘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자나 PD 아나운서에게 엉뚱한 일을 맡긴 걸 대표적인 부당노동 행위로 봤습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주조의 MD입니까? 김범도 아나운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MBC 스케이트장 관리입니까? 노조를 압박한 일도 문제 삼았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담당 정치부 기자 16명 가운데 조합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노조를 탈퇴하라고 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노조원을 회사 로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일도 확인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시급을 주고 노동부 인가 없이 임산부에게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시킨 일도 지적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지나치게 연장 근무를 시킨 일도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김 사장 등을 검찰에 기소해달라고 요청하자 MBC 측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짜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MBC 노조는 경영진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전작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의 군에 대한 믿음도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가 우리 군의 체질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전작권 조기 완수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합의된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 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자체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불안 속에서 열린 행사인 만큼 군은 현무2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패트리엇 미사일 등 핵심 전략 무기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시아 최대 규모인 독도함과 주력 잠수함인 김좌진함 등을 둘러봤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식이 해군 기지에서 열린 건 창군 이래 처음이며 올해는 국군의 날이 추석 연휴와 겹쳐 앞당겨 개최됐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예, 북미 간의 초강도 말전쟁의 포화 속에서 외신들이 잇따라 두 나라의 접촉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자가 다음 달 유럽에서 미국의 전 현직 외교관리와 만날 계획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대화를 모색하는 단계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백정훈 기자입니다. 북한과 미국 전현직 외교관리가 다음 달 중순 만난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시기는 다음 달 중순, 장소는 노르웨이의 오슬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모색하는 것에서 구체적인 접촉을 확대하려는 단계로 보입니다. 미국 측의 참석자로는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조지프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가 꼽힙니다.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당국자와 만났던 전직 미국 외교관리들입니다. 북한 측은 최선희 외무성 북미국장이 회동 참석 의사를 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 인사들은 한성열 외무성 부상 등 좀 더 고위급이 나오길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도 한미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다음 달 미국 전현직 관리를 접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뉴욕 대표부 채널 등을 통해 미국의 7개 외교안보 단체에 대화를 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북한의 행보가 구체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북핵을 비롯한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귀국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직접 인터뷰하겠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북한이 설립한 기업에 대해서 120일 내에 폐쇄를 통보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라서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폐쇄 기한은 안보리 결의 시점을 기준으로 내년 1월 9일까지이며 중국과 북한의 합작 투자 기업도 포함됩니다. 다음 달 4일 워싱턴에서 예정된 한미 FTA 특별회기 2차 협상은 한미 FTA 재협상 여부를 가를 분수령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위협이 단순히 협상용 엄포가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FTA 재협상을 뛰어넘어서 폐기 카드로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김현종 본부장은 워싱턴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미국의 한미 FTA 폐기 위협이 실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 폐기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음을 감안하여 폐기 위협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만나 확인한 결과 백악관에선 FTA 폐기를 통보하는 서한까지 작성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다음 주 워싱턴 2차 회의를 포함해 앞으로도 FTA 폐기 위협을 협상 지렛대로 쓸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김 본부장이 백악관과 상하원 의원 20여 명을 만나 직접 확인한 미국 내 강경 분위기입니다. 이런 기류는 현지 언론의 분석과도 일치합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 참모들과 회의에서 한미 FTA 폐기를 결정했지만 미 의회와 외교안보 라인, 경제계 반발로 일단 보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안보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 더 많이 양보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1차 협상의 기조대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내세워 한미 양국의 이익 균형의 원칙을 강조하겠다는 협상 전략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총을 쏠 때 이른바 납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일각에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 납탄은 총상을 입을 경우에 납이 파편으로 퍼지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JTBC는 이 주장이 사실인지 또 이로 인한 피해는 얼마나 심각한지를 추적 취재했습니다. 납탄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1977년에 사용이 금지됐는데 우리 정부도 국제적십자로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신군부는 불과 3년 뒤에 광주에서 바로 이 납탄을 시민들을 향해서 쏘았다는 것입니다. 발포 자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특히나 전쟁터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납탄을 사용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인 셈입니다. 먼저 김민관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5.18 당시 8살이던 김유성 군의 몸 안에서 발견된 총알 파편 분석 보고서입니다. 파편 성분은 납, 탄환 종류는 HP탄으로 의심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HP탄은 일반 탄환과 달리 끝부분이 뭉툭하게 파여 있습니다. 몸 안에서 버섯 모양으로 터지면서 납파편이 피부 조직 사이사이에 박히게 됩니다. 1977년 채택된 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에서 인도주의적 이유로 금지된 무기입니다. 1973년 작성된 국제 적십자 보고서에도 HP탄 사용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제 적십자사에 확인한 결과 제네바 협약국인 한국도 당시 이러한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처럼 전장에서 적군에게도 쓰지 못하도록 한 HP탄을 계엄군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당시 병기 보급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탄환 제조업체인 풍사는 우리가 제작한 탄환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서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방부 진상조사단의 직접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납탄이 사용됐는지 했다면 배경은 뭔지에 대한 진상규명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5.18 당시에 계엄군이 쏜 총에 맞은 시민들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수십 개의 흰 점으로 보이는 것들이 바로 납탄의 파편들입니다. 너무 많고 또 신경을 건드릴 염려가 있어서 수술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5.18 부상자회에 등록된 총상 피해 환자 42명을 대상으로 한 1996년의 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29명이 몸 안에 이런 파편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진통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잠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을 이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일흔이 넘은 최복순 할머니 부부는 80년 5월 21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할 무렵 어디선가 갑자기 집안으로 총알이 날아들어온 겁니다. 집사람은 서 있고 나는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땅 소리가 나니까 밖에 유리창은 구멍에 손가락 들어갈 동 말당 하고 가슴을 열어보니까 어느 말에서 어깨에 가서 구멍이 꼭 이 정도 돼요. 계엄군이 쏜 탄환에서 퍼진 수십여 개의 파편들은 최 할머니의 오른쪽 어깨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독성을 못 품고 근데 이걸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신경을 건들까 싶어서 못 한대요. 37년이 흘렀지만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개가 요렇게를 못해, 못 들러. 아까 지금도 팔도 못 드시죠? 아니, 안 올라가. 요 이상은 안 돼. 때려 죽여도 안 돼. 작살나버렸어. 5.18 당시부터 지금까지 총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치료를 도와주고 있는 외과 전문의 이민호 원장은 엑스레이 사진 10여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총알이 굉장히 달달하게 모래같이 이렇게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지금 쇠가 들어있고 파편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뭐 제거 자체가 안 되니까 당시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었는데요. 네. 평생을 지금 휠체어 타고 다니고 신경계는 신경마비 같은 게 좀 오고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진통제를 하루에 몇십 알씩 이렇게 먹고. 일반 총상 피해자도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도 버거운데 어깨와 엉덩이 두 곳에 총상을 입은 남현의 할머니는 온몸의 근육이 점점 굳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 약으로 버틴다는 남 할머니의 평생 소원은 발포 명령자를 찾는 겁니다. 약으로만 살아 지금. 진통제 아니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에이 썩을 놈들 사는 증인이 여가 있다. 근데 너희들 종으로 안 싸야. JTBC 이지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길게 끌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검찰이 분석 중인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서 삼성과 관련한 추가 자료가 나와서 증거로 제출될 경우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은 매주 한두 차례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앞서 1심 당시 많은 증인들을 신문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선 법리 다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은 3차례 재판을 열어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이 쟁점별로 법리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증거 능력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관계 등이 쟁점입니다. 11월부터는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포함해 6명의 증인을 법정에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즉시 증인신문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특검 측은 현재 검찰이 분석 중인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서 삼성 관련 추가 자료가 나오면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첫 재판부터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항소심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식약처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해성 논란이 시작된 지 6달 만에 나온 결론은 모두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못 믿겠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 666가지 종류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 성분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84종 가운데 에틸벤젠 등 10가지입니다. 생리대를 동결 분쇄한 뒤 120도로 가열했을 때 나오는 모든 휘발물질이 인체에 흡수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실험 결과 생리대에서 나온 유해물질은 인체에 해를 미치는 최소한의 양을 뜻하는 독성 참고치의 9분의 1에서 4,400분의 1에 그쳤습니다. 43kg의 여성이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써도 안전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가장 가혹한 상황과 가장 많은 사용을 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평가를 한 것이고 기저귀 또한 시장 점유율이 높은 10개 제품들을 검사했는데 생리대보다 함량이 더 낮았습니다. 하지만 여성단체와 소비자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직적으로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여자들이 나타났어요. 역학조사했는데 다른 게 문제라고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식약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 이번 조사에서 빠진 74종은 연말까지, 농약과 중금속 등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식약처의 말을 정리하면 생리대에서 독성 물질이 나오긴 했지만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비교 기준부터 역학조사, 다른 유해 성분까지 애매하거나 빠진 부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생리대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측정하는 공인된 시험법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때문에 식약처는 생리대를 얼렸다, 분쇄하고 가열하는 등 자체적으로 고안한 방법을 썼습니다. 여기서 나온 독성 물질이 얼마나 유해한지 비교할 기준치도 없습니다. 결국 음용수와 실내 공기질 기준을 사용했고 미국의 환경보호청 일일 섭취 허용량을 참고해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단체들이 검증했다고 하지만 정확한 방식인지 논란이 남습니다. 생리대의 유해 물질은 민감한 생식기 피부로 흡수되는데 입으로 들이마시는 것과 같다고 가정한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식약처는 공식 유해 기준치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총 84가지인데 이번에는 10개 성분만 검사하고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성단체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생리불순 등 실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역학조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큽니다. 식약처는 2차 조사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수치는 연말에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이번 추석에 고속철, 그중에서도 SRT 타고 고향 가는 분들 계실 텐데요. 논란이 됐던 SRT의 심한 진동은 열차 바퀴를 제대로 깎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운행을 맡은 SRT와 수리를 맡은 코레일은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SRT 수서고속철은 지금도 수시로 흔들립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센서에 감지된 큰 진동만 135차례입니다. 알고 보니 바퀴를 일정한 경사도로 깎아 선로와 정확히 맞추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로와 바퀴가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객차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정기적으로 바퀴를 깎아주는 이른바 삭정 작업으로 경사도를 0.3 이하로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SRT 열차 10편을 대상으로 정밀 측정을 해봤더니 바퀴 4개로 구성된 130세트 가운데 35군데가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이 중 0.4를 초과한 경우도 4군데 있었는데 0.4 이상이면 초고속 운행 시 탈선의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SRT 측은 열차 수리를 맡고 있는 코레일이 부실 삭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또 SRT가 부실 운영을 한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SRT는 물론 KTX에 대해서도 정밀 측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2달 전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가 있은 뒤에도 졸음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는 운행 시간과 횟수를 속여서 지자체에 신고한 버스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해당 버스 회사의 운행 기록표를 입수해봤더니 기사들의 휴식 시간이 1분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로버스의 실태를 강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역에게 동탄 차구지입니다. 새벽 5시 반 운행을 마친 버스기사 한경수 씨가 곧바로 두 번째 운행을 준비합니다. 161개 정류장을 거치는 3시간 반 운행이지만 휴식 시간은 30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키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배차 운행 횟수를 맞출 수가 없죠. 무조건 휴게 시간 안 주고 미리 배차를 하는 거죠. 지난 2월 개정된 관련법에 따르면 2시간 운행 후 최소 15분을 쉬어야 합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수원역에게 운행 기록표입니다. 지난 3월 3일 112번 버스의 경우 오후 9시 34분에 3시간 운행을 끝냈지만 1분도 안 돼 다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3월 4일에도 쉬는 시간은 2분뿐이었습니다. 42번 버스의 경우 열대로 80회 운행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88회 운행한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1회당 평균 운행 시간은 2시간으로 기사들은 최소 16시간을 더 근무한 겁니다. 힘들죠. 안 해야 될 일을 더 하니까. 그 1, 2초 가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겼는데 그런 게 허구한 날 그래요. 그때 나타나면 그냥 다 대형 사고죠. 수원시청은 운행 자료를 근거로 수원여객에 대해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수원여객은 관련법 개정 후 기사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적용이 지체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경찰 내부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이번엔 일선 경찰부대에서 일하는 여성 영양사들에 대한 성희롱 실태입니다. 경찰 간부들에게 성희롱을 당한 영양사만 20명이 넘는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방범 순찰대에서 영양사로 일했던 A씨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경찰 간부로부터 수시로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저한테 가슴에 뽕이냐 그 얘기를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신 사람들은 다 경찰이잖아요. 해당 부대 120여 명 중 여성은 A씨가 유일했습니다. 결국 A씨는 신고를 했고 해당 경찰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경찰의 성희롱은 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성행위, 그리고 성관계, 비아그라 그런 얘기를 계속 꺼내고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제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 웨하스 과자를 자기 입에 물고 저한테 먹으라고 제 입에. 공공운수노조 경찰청 공무직지부에 따르면 최근 의경부대 영양사들에게 제보를 받은 결과 경찰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영양사만 23명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다리 위에 앉으라고 하거나 회식 중 갑자기 포옹하는 등 성추행도 빈번했습니다. 폭언을 당했다는 사례도 11건에 달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여성들과 함께 일하는 조직이라는 어떤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는 그런 교육이나 경찰 내 영양사에 대한 성희롱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네, 전 세계 집주인과 여행자를 연결해주는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가 한국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을 고치라고 명령했는데 신용만 했다면서 고발했습니다. 조민근 기자입니다. 에어비앤비가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은 건 지난해 11월입니다.
숙박 예정일을 일주일 이상 남겨두고 예약을 취소해도 미리 낸 대금의 절반만 돌려주는 환불 조건이 소비자의 지나치게 불리하니 고치라는 겁니다. 결국 에어비앤비는 지난 6월 국내 사이트에 게시된 환불 조건을 바꿨습니다. 숙박 예정일을 30일 이상 남겨놓고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숙박비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적용하는 규정 자체를 바꾼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 에어비앤비는 한국의 소비자들이 예약을 할 때만 집주인들에게 새로운 환불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집주인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예약이 되지만 거절할 경우 예약이 안 됩니다. 결국 한국의 소비자들이 영문도 모르고 예약을 거절당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일방적으로 한국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약관 조항들을 변경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에어비앤비 법인과 에온해시온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한 나라의 규정 때문에 전 세계에 적용하는 규정 전체를 바꾸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조민근입니다. 네, 저희 JTBC가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언론 매체 평가에서 신뢰도와 영향력, 열독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걸쳐 1위에 올랐습니다. 언론사 한 곳이 전 분야 1위를 한 건 처음입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지난주 사흘에 걸쳐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뢰도 조사 결과입니다. 신뢰하는 방송 매체로 가장 많은 43.4%가 JTBC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KBS, MBC, SBS 순이었습니다. JTBC는 2014년부터 KBS와 격차를 꾸준히 좁혀오다 1년 만에 17%포인트 넘게 급등하면서 1위가 됐습니다. 방송뿐 아니라 신문과 포털 등 언론 분야 전체에서도 30.8%를 차지해 KBS와 네이버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메인 뉴스인 JTBC 뉴스룸은 2위와 격차를 벌리며 3년째 1위를 기록했고 앵커 손석희 사장은 40.5%로 조사를 시작한 2007년부터 줄곧 1위를 달렸습니다. 한 언론사가 모든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시사저널이 각계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JTBC는 모든 분야를 석권하며 첫 사관왕에 올랐습니다. 먼저 영향력에서 57.7%로 KBS와 네이버, 조선일보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뢰도에선 2년째 1위이고 열독률에선 네이버를 따돌리고 선두에 섰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부문에서 손 사장은 85.2%로 13년 연속 1위를 지켰습니다. 앞서 시사인 여론조사는 칸타퍼블릭에 의뢰해 비례할당 및 체계적 추출법으로 표본을 선정한 뒤 무작위로 유무선 전화 면접을 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시사저널 조사는 칸타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실시했으며 질문마다 3개까지 복수응답을 받았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라고 쓰여 있고 다른 주유소에 비해 기름값이 유난히 비싼 주유소들이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아끼려고 시행하는 제도가 취지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밀착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도로입니다. 이 주유소 2개가 완전히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요. 이 중 한 곳의 휘발유 가격은 1,890원, 상당히 비싼 금액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주유소를 보면요. 휘발유 가격이 1,599원,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291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9월 28일 현재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00원입니다. 그런데도 2,096원, 1,840원을 받는 주유소가 쉽게 눈에 띈니다.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운전자가 옆 주유소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들어가요. 저거 문제가 분명히 있어. 저거는 속았어 완전히. 주변 주유소보다 비싼 주유소들을 찾아가 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란 점입니다.
서울 서초동입니다. 이 인근에 비해서 기름값이 비싼 곳은요, 이 어김없이 공공기관 지정주유소라는 팻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시내의 한 주유소는 2,000원대로 비싼 가격을 받지만 경찰차와 우체국 오토바이 등 공공기관 차량들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지정된 주유소에만 오셔야 해요? 네, 지정된 주유소에만. 공공기관 주유소가 더 비싼 건 상당수의 운전자에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웬만한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죠. 차이가 너무 나니까 느는 게 여기서 한 번 넣을 거 저기선 두 번 넣으니까. 최근 JTBC에는 관련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기름값이 비싼 곳은 상당수가 공공기관 주유소다. 세금 낭비인지 취재해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2012년 공공기관이 소비하는 기름을 한 회사와 계약해 거래하는 대신 가격 할인을 받는 유류 공동구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부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입니다. 2015년부터는 5.74% 할인을 받고 1.1% 적립을 받는 식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지정주유소 기름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보니 할인이나 적립을 고려해도 일선 주유소에서 넣는 것보다 비싼 경우가 생깁니다. 가격이 싼 주유소는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막 7, 80원씩 막 80원씩 해서 가격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남는 게 없으니까 싸게 파는 데는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2015년부터 정부와 계약을 맺은 SK네트워크스는 기름 외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고 입지가 좋은 곳은 기름값도 비싸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강원도 춘천의 두 SK 주유소는 남춘천역 앞에 있지만 지정주유소의 휘발유는 리터당 1,700원대지만 지정주유소가 아닌 곳은 300원가량 저렴합니다.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자 지난해부턴 가격 차이가 날 경우 지정주유소가 아닌 곳에도 갈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지만 이를 따르는 공공기관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에 비해 공공기관 지정주유소는 리터당 평균 89원이 비쌉니다. 할인과 적립을 계산하면 공공기관은 평균 가격보다 26원이 낮게 공급받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용하는 시민들은 돈을 더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한 해 사용하는 기름은 1억 5천만 리터 정도입니다. 이를 좀 더 싸게 사기 위해 공동구매 제도를 도입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도 정부도 더 비싸게 사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 시선집중을 진행할 때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 작가는 제작진을 좀 피곤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는 국민연금이라든가 보건복지부 관련 이슈가 워낙 많았던 시기이기도 하죠. 전문가나 시민단체를 연결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유시민 장관은 출연 신청을 했습니다. 반론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관이 직접 반론을 하겠다니 한편으로는 반길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정부 입장만 전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담스러움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방송에 나오면 프로그램 성격상 논쟁도 하게 되곤 했지만 유 장관이 그걸 마다할 사람도 아니었죠. 프랑스에선 바쁠 땐 장관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방송 출연을 한다. 부르면 무조건 간다. 시민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가 소식에 밝았던 당시 파리 통신원이 저희에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야 오토바이 타고 다닐 일도 없이 심지어는 누워서 전화로 하더라도 청취자들은 모를 일이니까 그만한 소통의 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다. 이명박 정부의 정무수석이었던 그는 요즘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현실 정치에 소환 중입니다.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민간단체, 미디어 등등 전방위로 여론 공작을 펼쳤던 사실이 드러나는 가운데 아마도 최선의 방어는 곧 공격이라는 속설이 사실인지는 곧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설득과 조작의 차이는 무엇일까? 본인을 드러내고 하는 적극적인 설득과 동원된 이들이 어둠 속에 숨어 첩보작전 하듯이 했던 여론 조작. 방송에 직접 출연하고 일일이 대응했던 유시민 전 장관은 그 시절 저와 제작진을 좀 피곤하게는 했지만 적어도 그것이 범법은 아니었단 얘기. 여기까지 쓰고 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에 이른바 적폐청산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운 지경이니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단합이 필요하고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북한과 미국 간의 설전이 상당히 거칠고 또 때로는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 싸움이 말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높은 게 또 사실입니다. 이러면서도 어제 오늘 나오는 소식을 보면 막부에서 비공식 대화 채널을 가동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오늘 저희들이 전해드린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떤 국면 전환의 조짐인지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북핵 관련 외교 최전선에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제 옆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새벽에 귀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엔 총회 끝나고 더 계시다 온 거잖아요. 총회 대통령님 일정 끝나고 며칠 더 있다가요. 예. 그리고 워싱턴에 갔습니다. 예. 워싱턴에서 또 이틀간 일정을 마치고 왔습니다. 예. 네. 그 이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워싱턴에서는 그 행정부, 또 예, 예. 의회, 또 학계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북핵 문제에 예, 예. 대한 그 한미 간의 공조, 그리고 그 기본이 되는 한미 동맹의 예.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또 CSI에서 공개 연설을 하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잠깐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이제 요 어제 오늘 보도에 따르면 네. 조금 뭔가 좀 그 지금까지의 그야말로 말폭탄 왔다 갔다 하던 상황에 좀 균열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들도 일부 있는데 네. 그렇게 보십니까? 네, 뭐가 있다 없다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한미 간에 그 여러 가지 그 지금의 중요한 그 대북 압박 제재의 그 국제사회 전적인 동참 이런 거에 대해서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로 나와라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면서 공조를 하면서 결국은 비핵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 방법 이것을 같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드린 질문 중에 하나는 소위 이제 1.5 트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이제 전문가 그룹과의 뭐랄까요 뒤에서의 어떤 대화 움직임 이런 것들을 북한 쪽에서 조금씩 좀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북한의 어떤 자세 변화를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네, 뭐 1.5 트랙 또는 2 트랙 이런 거 다양한 대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스위스에서 있었고 또 그 오슬로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물론 그런 데에 오는 그런 북한 관리들의 그 말을 통해서 분석하고 그 의도를 정확히 짚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걸 기본으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우리 측이 한다. 한미가 공조를 해서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아무래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까지 나가면 조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 그러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한 대화, 이 가능성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지금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북핵 불용 이것은 미국, 한국의 확고한 입장이고요. 예. 그것은 뭐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국제사회의 목적입니다. 예. 따라서 그것을 전제로 한 대화는 어떤 형태로든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정확 원칙이 그리고 저희가 국제사회 같이 추구하는 것이 예. 북한의 핵 폐기를 예. 통한 한반도 비핵화, 그것도 평화적인 해결 예. 이러한 것이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화성 14호 이게 지금 여태까지 고각도 발사를 해가지고 미국 근처는 안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10월 10일이든 뭐 언제든 어떤 계기를 타면 지금 양쪽 간에 굉장히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 상황으로 봐선 북한이 혹시 그것을 고각도가 아닌 실거리 사격으로 해서 미국을 좀 더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뭐 북한 쪽에서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경우에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장관님께서 만나보신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서는 어떨까요? 뭐 추가적인 도발의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도발 가능한 도발에 대해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발의 형태가 어쨌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그 저희가 그 강력한 억지력 그리고 그 만반의 준비 태세를 해야 한다 하는 뜻에서 공조를 계속하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도발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반응을 할 거다. 이것은 상당 부분 군사 기밀이 관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긴 좀 곤란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군사 행동을 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차에 걸쳐서 우리의 동의 없는 한반도 내에서의 군사 행동은 있을 수 없다라고 못 박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한미 간의 그 뭐 군사 당국, 외교 당국, 안보 당국 간에는 아주 긴밀한 그리고 잦은 소통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도 그 모든 결정을 안보 동맹 차원에서 한국과 공유한다. 예. 이러한 공약을 여러 번 거듭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어저께 이제 팩트체크라는 코너에서 이 부분을 좀 다뤄봤는데 의회 승인 없이 트럼프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한반도 바깥에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병력이라든가 하는 것을 동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 다만 그것을 정치 군사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은 역시 미국 내 여론이고 의회의 역할도 물론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강 장관님께서 여태까지 미국의 뭐 국무장관이든 국방장관이든 혹은 어떤 사람이든 트럼프는 저렇게 말하지만 그 밑에 참모들의 그 분위기는 실제적으로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그 한반도에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동도 예. 한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공조를 한다 하는 것이 확고한 그런 그 모든 레벨에서 그러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그쪽의 고위 관료라든가 외교관이라든가 실제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뭐 협의할 때마다 예. 이번에 워싱턴에서도 국무부 또 백악관 여러 고위 당국자들과의 예. 그 협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마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추측을 하자면 그런 대화가 있고 장관 레벨에서 대화가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에도 보고가 되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고가 됐을 테고요. 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확고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전제가 거기서 나온다고 봐도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정상 간의 대화에 예. 나오는 합의가 기본이고요. 그 합의를 좀 더 구체화하고 좀 더 세분화하고 하는 것이 이제 예. 외교 국방 당국자들의 몫이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 혹시 대화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에는 기회가 없었고요. 예. ARF 8월 초에 있었던 ARF에서 잠시 조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때는 뭐 어떤 깊은 대화를 하기는 좀 어려운 네,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아무튼 리용호 외무상이 김정은의 대변인 뭐 당연히 하겠죠. 네. 유엔 총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동해 NLL, 그러니까 동해에 지난번에 왜 비원빈이 꽤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리용호 외무상이 바로 선전포고를 그 전에 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경우가 또 발생한다면 우리는 그걸 공격을 하겠다, 격추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게 선전포고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덧붙여서 무슨 상황이 있냐면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 자산을 순회 배치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금년 연말부터라고 시점까지 박아서 나왔는데 그 경우에 좀 더 북한으로서는 긴장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 그것이 국지적이든 아니면 뭐 더 큰 것이든 그거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의 발단은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핵 개발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언어를 통한 위협적인 수사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저희의 억지력 차원에서 예. 그리고 모든 만반의 대비 차원에서 그런 확장 억제라든가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한미 간의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문제의 원천을 찾아가서 해결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저희의 억지 차원에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에서부터 예.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런 얘기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 평화적 해결 이걸 얘기하면서 실제로 방법론에 있어서는 미국 쪽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해서 혹은 미국의 어떤 그 대북 제재, 강압적인 대북 제재에 훨씬 더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도 오히려 같은 저 진영 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정인 외교특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이제 오늘 그 얘기가 많이 보도가 됐는데 문재인 특보가 한 얘기 중에 하나는 뭐 이미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미 동맹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한반도 내에서 전쟁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북한의 그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서 예. 압력과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은 미국뿐이 아니라 지금은 뭐 안보리 결의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제사회 반응입니다. 예. 그리고 도발에 대한 대응이지 그것이 그 뭐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강한 압력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태도를 바꾸도록 하고 예. 그러면서 비핵화 대화로 나오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하자는 것이 그런 어떤 제재와 압력의 기본 취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은 그런 어떤 압력 제재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래 왔던 거고요. 그렇지만 그 제재 압력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예. 그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번에 총회에 가서 제가 느낀 게 그 어느 때와 달리 국제사회의 그 북한의 그런 도발에 대한 그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안보리 국가들뿐이 아니라 유엔 회원국 전체가 이것을 국제사회 최대의 그 안보 현안으로 삼고 그 제재와 압박에 적극 동참한다 하는 예. 것을 행동과 말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제재의 그런 효능이 곧 나타날 거다 하는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상당히 압박을 느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압박을 느껴서 결국은 제재 태비로 나오게 하는 것. 이제 저희 공동의 목표입니다. 예.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에는 워낙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압박을 좀 받고 제재를 받다 보니까 이른바 자력갱생에 능한 그런 상황이 됐다. 그리고 지금 북핵 문제는 아마도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갈 때 끝까지 가볼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핵 능력을 최대화할 때까지 실험을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상황까지 간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해서 ICBM을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기술의 확보 거기까지 끝까지 갈 것이다. 아마 그 다음에 협상을 해도 하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북한이 뭐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뭐 스스로 계속 밝히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북한이 미사일 핵 부분에 있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빠른 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예.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제재 압박의 그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단합된 행동을 해야 된다 예. 하는 것이 이제 이번에 유엔에 갔을 때의 그 공동의 메시지였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실 때 북한이 언젠가는 그 압박에 의한 뭔가 자세 변화, 즉 압박이 효력을 보일 시기가 올 것이다. 그것이 좀 늦겠지만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이 질문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건 쉬운 건 아닙니다만. 네, 이번 결의로 뭐 어떤 분석에 따라서는 북한에 유입되는 자금의 뭐 90%가 예. 차단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핵심은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죠.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또 예. 중국의 경우는 북한 교역의 90%를 중국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예. 중국의 역할이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 그리고 요번에 왕이 부장을 맡았을 때는 그것은 그냥 이 정식적 공개적인 합법적인 무역뿐이 아니라 밀무역까지도 상대로 저희 철저히 안보리 결의를 이행을 한다 예. 하는 얘기를 논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제재 이행에 있어서나 예. 그 제재의 효과에 있어서나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강 장관께서 지난주에 뉴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을 때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단 말을 중국 쪽에서 한 것으로 보도가 돼서 약간 논란이 됐습니다. 네. 진실은 어떤 걸까요? 뭐 그런 걸 약속한 바 전혀 없고요. 예. 그 국내 여론이 이렇게 그 북핵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이 이렇게 굉장히 예, 예. 우려를 하고 있고 그 일부로서 그 전술핵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예. 우리의 정부의 그 비핵화에 대한 공약은 확고하다. 예. 이런 저희의 입장을 전달했었지 뭐 저희가 무슨 약속을 한다거나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확인을 이참에 그냥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특보가 지난 7월에 왜 그 문 대통령이 북측의 군사회담 같은 것을 이제 제안했을 때 미국이 매우 불쾌했다. 그래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뭐 항의를 했다라든가 강력한 어조로 항의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그것도 그냥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외교 당국과의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예. 밝히기는 뭐 상대국도 있고 하니까 예. 그 관례도 아니고 예양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틸러슨 장관과 저는 뭐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고 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고 있는데 물론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더욱더 자주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뭐 항의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대화를 한 저로서는 예.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있는 수준의 대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가 중국이 자국 내 북한 기업을 앞으로 120일 내에 폐쇄하라고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이제 밀무역까지 다 막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중국이 그 국제사회에 공헌을 하는 그 안보리의 그 착실한 이행, 예. 그 일부가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추일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도 네, 한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홍동백서. 붉은색 음식은 동쪽에, 흰색 음식은 서쪽에 놓는다. 조율 이시, 대추, 밤, 배, 감 순서로 올린다. 이 밖에도 두동미서, 좌포우회, 어동육서, 차례상을 말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들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그리고 역사적 근거가 있는 걸까? 팩트체크팀이 사료와 연구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뚜렷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저도 어릴 때 좀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 한번 보시죠. 한 출판사가 낸 초등학교 1학년 참고서입니다. 홍동백서를 제사상의 규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습서에서도 차례상의 규칙으로 홍동백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 교육뿐만이 아닙니다. 국가 자격증인 조리 기능장 시험에서도
홍동백서가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시험에까지 나오는 건데 이게 정작 출처 불명의 용어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 송나라의 기록부터 보겠습니다. 네. 주자가 쓴 주자 가래인데요. 유교 예법의 기준이 되는 책입니다. 이 책에 홍동백서, 조율이시 같은 규칙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에 쓰여진 사례 편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제일 하단에 놓는다고 쓰여는 있는데 어떤 색의 과일을 놓는지 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또 어를 오른쪽에, 육을 왼쪽에 놓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어동육서라는 용어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동육서, 조율이시, 홍동백서 이런 말들은 꽤 나왔지만 에세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하나의 잘못된 용어예요. 그리고 전부 다. 네, 차례상이 유교 문화에서 비롯된 건데 정작 그 유교와 관련된 사료에서는 그 용어에 대한 뭐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자가래나 사례편람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정성을 다하되 간소화하자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자의 책에서도 같은 맥락이 나옵니다. 퇴계이황, 퇴계문집에서 음식의 종류는 옛날과 지금이 다르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이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율곡이 경몽요결에서 제사는 사랑과 공경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을 위주로 할 뿐이다. 가산의 규모, 그러니까 집안의 형편에 따라서 하라고 적었습니다. 형식보다 예와 정성을 본질로 본 겁니다. 네, 그러면 홍동백서, 조율이시 같은 용어는 대체 언제 어디서 시작이 된 겁니까? 정확한 기원은 파악이 안 되고요. 구존으로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록으로는 1969년에 등장합니다. 문화공보부가 전라남도에 민속종합조사보고서를 이렇게 펴냈습니다. 홍동백서 등은 상식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조사가 일부 지역의 사례 혹은 확실한 근거 없는 용어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조사를 할 때에 혹시 이런 뭐 홍동백서가 있습니까? 조율이시가 있습니까?라고 이제 가서 실제 여쭤보면 실제 그때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 이제 문화적 전통인 것처럼 이제 일반화되어 오는 과정이 있었고요. 역전파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네, 또 이런 것들이 사실 언론 보도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이야기가 맞죠. 됐었잖아요. 이렇게 차려놓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향도 좀 있겠죠.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걸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96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조금씩 보도가 늘었고 1980년대 이후엔 이처럼 추석의 상차림 안내라는 제목으로 여러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홍동백서와 조율이시가 차례상의 규칙인 것으로 잘못 인식된 측면이 있다고 연구자들은 말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거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아프다의 입증 노력입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를 잠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최근 병원 진단서, 진료 기록을 떼갔다고 합니다. 당시에 지난달 말에 있었던 2차 건강검진 기록들인데요. 얼마 전에도 보도해드렸지만 검진 결과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반적으로 몸이 쇠약하다. 이거를 주장할 근거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했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엔 인권단체에 조사를 요청했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즉 아프니까 다음 달 16일로 끝나는 구속기간을 연장하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석방을 위한 어떤 그 주도 면밀한 움직임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친박계 의원들도 움직였는데요. 모두 16명이 성명을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됩니다. 신체의 자유를 허하라.
사실 건강을 이유로 구속을 피하려는 움직임은 예전부터 늘 있어 왔습니다.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 아프다를 자주 호소했었는데요. 예. 스스로 환자복 수의 입고 법정에 서서 사복 입을 기력도 없다. 또 바지 입다 쓰러졌다. 목욕도 못한다면서 본인이 건강이 아주 안 좋다는 것을 몇 차례 강조하면서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예. 또 최순실 씨가 지난해 휠체어를 타고 나가기도 했고요. 비선진료인 김영재 씨의 부인인 박채윤 씨가 특검 조사 중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갔지만 아무 이상은 없었다는 응급실 진료가 나왔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안전판 사용 연한입니다. 예. 오늘 민주당 적폐청산위가 한 청와대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를 지원했다는 의혹에 관한 겁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차원의 직간접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VIP 국정 철학 이행과 퇴임 이후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문건은 아예 청와대 내 지원 창구를 설치하고 이들이 출마하는 지역의 애로사항, 민원을 취합해서 지원해야 한다라고 되는데요. 만일 실행이 됐으면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겁니다. 당시 청와대가 도와주려고 했던 출신 인사들은 모두 11명인데 이 중 논란이 됐죠, 오늘? 6명이 실제 19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3명은 당선이 됐고 3명은 떨어졌는데 여기에는 지금 정진석 의원이나 박형준 당시 시민사회 특보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청와대가 실제 지원을 해도 떨어졌는지 아니면 앞서 밝힌 문건이 기획만 있었고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는지는 조사 등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은 요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른바 현실 정치로 소환했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시 청와대 지원을 받은 의혹이 있군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정치적 보복이다라고 반복적으로 주장을 하고 또 이 와중에 격한 표현도 있어서 오히려 논란이 커졌는데요. 앞서 보면 6년 전쯤에 앞서 박범계 의원의 얘기를 들었듯이 청와대 문건에는 이들을 지원해 퇴임 후 안전판으로 삼아야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실제 지금 정진석 의원이 당시 문건대로 안전판 역할을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건이 공개된 뒤에 정진석 의원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건 공개 역시 치졸한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출신 비서관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건 당연하다 했는데 바라기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실제 행동에 옮겨졌다면 역시 선거 개입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운기조식의 시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운기조식은 무협지 세계에 종종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호흡을 통해 기의 흐름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운기조식과 비슷한 기의 흐름에 시연이 있었습니다. 재판정에서요? 그렇습니다. 법정 안에서 시연이 있었는데요. 거의 매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를 방문해서 박 전 대통령을 기치료했던 이른바 기치료 아줌마가 이 기치료를 시연을 했는데 재판의 관건은 기치료가 과연 의료행위였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기치료는 대체 어떻게 하냐, 의료인이 꼭 해야 하나 이렇게 물어보자 특검에서 그럼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준비한 시연을 했습니다. 아예 그 기치료사를 데려왔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기치료 아줌마가 나왔었고요. 시연을 했는데 우리 이서준 기자가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법정에 간이 침대가 나왔고 법정 경위가 이 간이 침대에 누웠고 기치료 아줌마 오모 씨가 실제 기치료 시연을 했습니다. 당시 이것도 무슨 헌정사상 처음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거 사례는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상당히 드문 사례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모 씨 이 기치료 아줌마가 등 같은 근육 뭉친 곳을 풀어주고 손바닥을 대면 기가 통하면서 뭉쳤던 게 풀려나간다라고 기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개 법정 경위는 무표정을 항상 유지하는데 오늘 간이 침대에 누웠던 기치료 대상이 됐던 법정 경위가 결국은 피식 웃었고 방청객들이 모두 웃곤 했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반응이 어땠는지. 사실 그래서 특검에서는 이 법정 경위에게 기치료의 반응이 어떻냐를
물어봐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는데 법정 경위는 증인이 아니어서 증언할 수가 없다면서 판사가 얘기를 못해서 기치료의 효과는 미지수로 남았습니다. 어쨌든 장시호 씨도 기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오늘 재판장에 증인으로 나왔었는데요. 조금 힘들어서 이모에게 어지럽다 하니까 이모는 최순실 씨죠. 대통령도 하는데 왜 너 혼자 어지럽다고 하느냐라고 혼난 적이 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흔히 운기 조식 중에 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는 걸 주화인마라고 합니다. 주화인마요? 예, 역시 이것도 무협지 세계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무협지를 많이 읽습니까? 아, 그건 아닌데요.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11도, 낮에는 22도에서 23도 정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들은 좀 뒤늦은 여름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정치부 회의 이상복 부장과 임소라 기자가 대신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편안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연휴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e get it almost every night when that moon is big and bright. It's a supernatural.